유아교육과 보육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유아교육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하며 보육은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는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라고 하여 젖먹이인 영아와 구별합니다. 그러나 사전에서 정의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는 학문 분야와 법령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학자들은 유아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아교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유아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아동연구에 이어 아동발달 연구에서 비롯된 발달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대략적인 연령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발달 단계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영아기는 출생 후부터 약 2세까지, 유아기는 2세부터 6 내지 7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아교육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학 전 교육과 초등학교 입학 후 교육의 연계성을 갖추는 의도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미국 유아교육협회는 유아교육을 0세부터 8세 유아를 위한 교육으로 정의했고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단체나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계에서는 유아교육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지만 현실 제도에서 유아교육의 대상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만 6세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을 언급한 최상위법은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했고 이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 유아교육법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의하는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을 두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유치원은 교육과정 외에 방과 후 과정에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수행합니다.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보육은 출생 후부터 영아기와 유아기에 적용되는 돌봄과 교육을 말합니다. 대체로 부모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지만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정상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대리부모가 보육합니다. 보육의 개념은 출생 초기인 신생아에게는 필요한 영양과 식사를 제공하고 목욕을 시키고 쉽게 잠들 수 있게 하는 돌봄에 국한되지만 영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사회적 자극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포함해 언어, 인지, 수, 자연 등 통합적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은 과거 타가라는 개념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를 대신하여 일정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서 돌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보육은 단순히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들의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개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타가 사업이 보육 사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육이라는 용어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교육 체제와 구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후부터 1980년대까지 유치원 교육, 유아교육, 보육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엄밀하게 구별하기 시작한 때는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법안이 발의될 당시의 명칭은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해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던 교육법도 개정되었고 이때부터 유치원은 만 4, 5세 유아를 보육하는 곳에서
만 3, 5세 유아를 교육하는 곳으로, 보육시설은 만 0세부터 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된 2004년 1월 영유아 보육법도 전면 개정되어 공보육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보육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된 2005년 1월부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보육의 개념에 보호, 양육, 교육이 포함되었고 선택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보육의 대상이 전환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보육의 정의에 가정양육 지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서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며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등 7종류로 나눕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유아교육과 보육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각각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가 다니고 있고 유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돌봄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의 기능이 보호가 위주냐, 교육이 위주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돌봄과 교육의 정도는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손길이 많이 가는가, 적게 가는가 하는 돌봄의 양보다는 교육적인 기능이 얼마나 많이 배려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순간마다 이것은 돌봄이고 이것은 교육이라고 확실히 구분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1990년대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심을 가져온 OECD와 유네스코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칭하는 용어로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즉 ECEC를 사용합니다. OECD에 따르면 ECEC라는 용어는 환경과 예산 지원, 운영시간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돌봄과 교육을 포함합니다. OECD가 ECEC에서 보육 앞에 교육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서비스 및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여성 고용의 현저한 증가는 아동 양육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많은 국가는 육아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 나라들이 여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필요와 발달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아가 여성의 일의 장애물로 육아가 필요악으로 여겨지는 나쁜 인식도 키웠습니다. OECD는 보육 앞에 교육을 둠으로써 영유아를 위해 조직된 모든 서비스에서 양질의 교육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종종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즉 ECCE라고도 합니다. ECCE에 대하여 유네스코가 설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생부터 8세까지는 아동의 두뇌 발달이 현저한 시기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결정적인 때입니다. 유네스코는 모두를 포괄하는 유아 보육과 교육이 초등학교 준비 그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안녕과 평생학습의 기반이 될 수 있고 한 국가가 전인적인 발달, 양성평등 및 사회통합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아기 보육과 교육이 왜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출생부터 8세까지의 유아기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의 현저한 두뇌 발달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양질의 ECCE는 아이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ECCE는 건강과 영양, 학습과 교육적 성공, 사회 정서적 학습, 그리고 일생 동안 경제적 생산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인간적,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ECCE는 교육정책과 투자에서 여전히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종 소외된 집단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CCE는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민간에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오는 또 하나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와 유네스코가 강조한 것처럼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이 유아와 부모, 사회 전체에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은 질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시 말해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확대는 유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사회에도 장기적으로 생산성 있는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질이 낮으면 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면 어떤 곳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경쟁이 치열할 때에는 일단 집에서 가까운 어느 곳에라도 맡겨야겠지만 시설이 많고 다양할 때는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할 겁니다. 결국 품질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한 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할 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곳을 품질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품질의 비교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품질 문제를 생각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화 이후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유아교육보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앞서 있었으니까요. 또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분리되어 발전해왔으므로 나라마다 2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 정책을 나누어 담당하는 현상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좋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이들의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적, 사회적 요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제기구인 OECD는 1998년부터 회원국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유아교육 보육정책 주제검토 사업이며 그 결과물이 바로 스타팅 스트롱 보고서입니다. 스타팅 스트롱은 우리말로 힘차게 시작하기 정도가 되겠네요. OECD에 따르면 스타팅 스트롱 보고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며 비교 가능한 국제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회원국들이 영유아기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검토하고 재설계하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OECD는 2001년에 1차 보고서 스타팅 스트롱을 발간했고 2006년에는 우리나라도 참여한 2차 보고서 스타팅 스트롱 2를 발간했으며 2023년 5월 현재까지 9건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9건의 보고서는 모두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형평성과 품질을 높이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히 품질 문제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는 2011년에 발간한 스타팅 스트롱 3와 2016년에 발간한 스타팅 스트롱 4입니다. 먼저 스타팅 스트롱 3 보고서는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논의했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모든 국가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정책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5가지 정책 수단은 첫째, 품질 목표와 규정 설정. 둘째, 교육과정과 기준의 설계와 실행. 셋째, 교사의 자격, 교육훈련, 근무 조건의 향상. 넷째,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다섯째, 데이터 수집, 연구 및 점검체제 정비입니다.
다음으로 스타팅 스트롱 4 보고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품질과 담당 인력의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점검체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위반자, 평가 전문가, 그리고 현장 실무자가 자체 점검체제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관점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 보고서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OECD가 2021년 6월에 발간한 스타팅 스트롱 6를 중심으로 ECEC의 품질 문제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타팅 스트롱 시리즈 제6권은 ECEC에 있어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이 간행물을 보완하고 국가가 ECEC의 품질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시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ECEC 품질지도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사용자들은 플랫폼의 정책 트리를 통해 다양한 차원의 품질과 정책 수단 사이의 상호관계를 탐색하고 관련 지표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품질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ECD는 2021년 6월에 스타팅 스트롱 6를 발간했는데 스타팅 스트롱 시리즈 제6권의 제목은 유아교육과 돌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지원입니다. OECD는 이 책의 발간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린이의 학습, 발달과 복지는 다른 어린이와 성인, 가족, 환경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프로세스 품질이라고 부르며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ECEC 환경에서 어떤 정책이 아이들로 하여금 고품질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설정합니까? 이 보고서는 특히 커리큘럼과 교수법, 인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 5가지 주요 정책 수단이 프로세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합니다. 26개 국가와 관할 구역, 56개의 서로 다른 교육과정, 그리고 120개 이상 서로 다른 유형의 ECEC 환경을 다루는 지표를 제시합니다. 보고서의 발간 취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의 학습, 발달과 행복은 다른 아이들과 성인, 가족, 환경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품질 좋은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려면 어떤 정책 수단들을 지원해야 할까요? OECD가 제시하는 5가지 주요 정책 수단은 커리큘럼과 교수법, 인력 개발, 품질 표준과 거버넌스 및 재정 지원, 모니터링과 데이터,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OECD는 이 보고서를 보완하고 국가가 ECEC의 품질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보다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 ECEC 품질지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화형 플랫폼은 ECEC 환경에서 품질을 형성하는 요인을 연구하고 측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들은 플랫폼의 정책 트리를 통해 다양한 차원의 품질과 정책 수단 사이의 상호관계를 탐색하고 관련 지표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ECEC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정책 트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수단은 커리큘럼과 교수법입니다. 커리큘럼의 틀은 교사가 아동의 발달, 학습 및 웰빙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원칙, 표준, 지침 및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문서입니다. 커리큘럼의 틀은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수용하고 여러 연령 그룹을 다루거나 특정 연령 그룹만 다루는 등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틀의 구현은 커리큘럼 접근법의 이론적 토대를 나타낼 수 있는 교수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법은 또한 특정 사회적 및 물질적 맥락 내에서 어린 아이들의 발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가 구현하는 각각의 전략과 기술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법은 ECEC에서 어린이의 경험과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커리큘럼에 영감을 주고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커리큘럼과 교수법은 프로세스 품질의 중요한 동인이며 교사의 초기 교육 및 훈련과 전문성 개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책 수단은 인력 개발입니다. 인력 개발은 초기 교육 및 훈련과 전문성 개발을 모두 포함합니다. 초기 교육 및 훈련은 직책 내에서 진행 중인 전문성 개발과는 대조적으로 교사의 교육 성취뿐만 아니라 ECC 인력에 들어갈 준비를 위한 특정 훈련 또는 요구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거버넌스, 기간, 품질 및 내용은 ECC 환경에서 어린이 및 부모, 어린이들 사이에서 양질의 상호작용을 개발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무 조건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무 시간, 시간 사용, 급여 및 경력 개발은 ECC 교사의 참여 및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직업 만족도의 중요한 동인이며 결과적으로 ECC 제공의 품질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직업의 매력과 관련되고 어느 정도는 ECC 환경에서 고용되고 유지되는 직원의 자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정책 수단은 품질 표준, 거버넌스 및 재정 지원입니다. 거버넌스, 표준 및 재원 조달은 품질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프로세스 품질을 위한 조건을 가능하게 하므로 ECC 환경에서 아동 발달, 학습 및 복지를 지원하는 다른 모든 정책의 기초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ECC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재정 지원을 보장하면 직원 모집 및 보상, 교육 및 개발에서 성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비용을 절감하고 모든 가족이 양질의 ECC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소 기준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자료, 아동을 돌볼 성인의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환경의 목표, 운영 방식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질의 모든 구성 요소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 수단은 모니터링 및 데이터입니다.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를 점검하고 개발하는 것은 커리큘럼과 교수법, 그리고 인력 개발이라는 두 가지 다른 정책 수단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프로세스 품질의 다양한 모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합니다. 세 가지 정책 수단은 모두 종종 함께 작동하고 때로는 중첩되며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다른 두 가지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커리큘럼 실행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교사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ECC에서 더 강력한 프로세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관행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은 인력 개발의 효율성에 대한 핵심 측면입니다. 교사 교육은 필요에 부응하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 교육 품질,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장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장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책 수단은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는 여러 면에서 아동의 경험에 가장 근접하며 다른 정책 수단, 특히 커리큘럼, 교수법 및 인력 개발과 협력하여 작동합니다. 커리큘럼틀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인식하고 ECC 교직원이 가족이 해당 환경의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은 아동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이 ECC 환경 밖에서 학습, 발달 및 복지의 지속에 중요하다는 개념을 강화하고 ECC 교직원 및 리더에게 그러한 유익한 관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품질 문제에 대해 요즘 유행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와 바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라인 문서와 웹사이트, 책, 논문, 기사 등 최신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2022년 12월부터 약 5개월 동안은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에게만 물어볼 수 있었는데 2023년 5월 10일부터는 구글이 개발한 바드에게도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품질이 중요하다.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질문에 먼저 출시된 챗GPT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품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자 및 보호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자와 보호자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유아 교육과 돌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교육자들에게 교육과정과 전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에게는 올바른 돌봄 방법과 양육 스킬에 대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유아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시설 안전, 위생 수칙, 충분한 공간, 장난감과 장비의 안전성, 위생관리, 영양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아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며 품질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 품질 높은 영유아 교육은 유아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술, 음악, 체육, 과학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사회적 기술, 언어 및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별 발달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든 유아는 개인적인 발달 속도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자와 보호자는 유아의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유아 개개인에게 맞춤형 지원과 관심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과 소통 강화. 교육자, 보호자, 관리자, 전문가 등 유아 교육 및 돌봄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유아의 발달 상황, 특별한 요구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토론하고 공유함으로써 유아의 특별한 관리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찰과 평가.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 유아의 성취와 발달 영역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과 평가는 맞춤형 지도 및 개별화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계 표준과 규정 준수. 영유아 교육과 돌봄 시설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업계 표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성, 인력 교육 요구사항, 교육 프로그램의 질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교육기구에서 제공하는 규정 및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전문 개발. 교육자와 보호자는 지속적인 전문 개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최신의 교육 방법론, 연구 결과, 발달 심리학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자와 보호자는 최상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아들의 건강, 안전, 개인 발달 및 행복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챗GPT는 질문한 내용에 상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드는 같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바드의 대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 양성과 교육을 강화합니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품질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환경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 돌봄의 내용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아야 합니다.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과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바드는 챗GPT에 비해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이 항상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게 답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짧게 답변하기도 하지요. 챗 GPT와 바드가 대답한 내용을 종합하면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격, 교육과정, 시설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사의 전문성을 꾸준히 개발하고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아교육과 돌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유치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유치원이 처음 설립된 때는 1897년입니다. 부산에 세워진 부산유치원이 최초인데 이 유치원은 당시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해 세운 일본 유치원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유치원은 1914년 이화학당에 만들어진 이화유치원이며 최초의 개신교계 유치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유치원의 원래 이름은 어린이들의 정원이라는 뜻의 독일어 킨더가르텐입니다. 독일인 교육자 프리드리히 프레벨이 1837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했는데 프레벨은 어린이들이 킨더가르텐에서 자유롭게 놀고 탐험하며 배우기를 희망했습니다. 19세기 하반기에 근대화를 추진하던 일본인들은 다양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킨더가르텐을 유치원으로 번역했고 이 번역은 이후 한국으로 전해져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유치원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1922년에 만들어진 조선교육령이며 이 법령은 광복 후 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치원의 법적 근거였습니다. 1945년에 전국의 유치원 수는 144개였고 38도선 이남에는 39개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교육제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의 위임에 따라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교육법 제81조는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비롯하여 유치원 등 학교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법 제5장 제10절에는 유치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유치원을 학교제도의 하나로 정했습니다. 법 제146조는 유치원 교육의 목적이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고 제147조는 유치원 교육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제148조에서는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약 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정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치원 교육과 보육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유치원 관련 법령 체계와 내용은 많이 달라졌지만 유치원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처음 명칭은 타가소였습니다. 타가소 또한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는데 1939년 조선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11개의 타가소가 있었습니다. 일제는 1944년 3월 조선 구호령을 발표했는데 이 법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하는 아이들의 사회사업관련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초기의 타가소는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봐주는 빈민구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전쟁고아나 미아가 많이 발생했으므로 이들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 중심으로 타가소가 생겼고 재정 지원은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 군사정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아동복리법 제3조는 다양한 아동복리시설을 나열했는데 타가시설과 보육시설 등이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1962년 3월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시행령 제2조는 타가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당시 보육시설은 고아원을 말합니다. 보건사회부는 1968년 12월 약 30년간 사용해온 타가소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부르도록 권장했습니다. 이 당시 타가소의 명칭 변경을 제안한 사람은 주정일입니다. 주정일은 1967년부터 1969년까지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장을 역임했는데 그는 공직에 들어오기 전 서울대 사범대학 가정학과 교수 재직 시 아동발달 과목을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또 공직을 떠난 뒤에는 숙명여대 가정학과 교수로 취임했다가 1972년에는 처음으로 아동복지학과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타가소를 어린이집으로 바꾼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타가소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것으로 어린이를 마치 짐짝 맡기듯 임시 맡겨두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며 부모들도 어린이를 맡아서 보호하는 일로 자기들의 사명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어린이집은 이름 그대로 어린이가 자기 집에서처럼 놀며 배우고 사랑받고 자라며 사람 사귀는 곳이라는 뜻을 함축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개발 정책으로 보육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1978년부터는 중산층의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부가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권장했지만 법령상 명칭은 여전히 타가시설이었고 타가시설이 보육시설로 명칭이 바뀐 때는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입니다. 이어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한 때는 2011년 6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때 보육시설 종사자란 용어도 보육교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유치원의 명칭이 일제잔재라 하여 여러 차례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장은 바뀌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유보통합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리고 유보통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통합하는 명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2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나누어 담당했으므로 그것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각종 정책, 저서, 논문, 정부 간행물에 보이는 유아교육 보육 발전, 영유아교육 보육정책, 영유아정책, 육아정책, 육아지원 정책 등 용어가 그것입니다. 2개의 정책을 통칭하는 명칭을 처음 고민한 시기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된 2004년부터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6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미래 인력 양성과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정책이란 용어는 육아정책연구소 설립 과정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2004년 1월 제정된 유아교육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8조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에 관하여 위와 비슷한 업무를 하도록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전문 연구기관을 2개의 부처가 각각 신설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영유아 보육 업무를 이관받은 여성부가 각각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개발원 설치를 추진하자 국무총리실이 조정에 나섰습니다. 2005년 8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논의를 확정했고 같은 해 9월 관련 기관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1월에 기관을 설치하고 초대소장을 선임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기관의 명칭을 육아정책연구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21세기에 진입한 후
우리나라는 유보통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줄인 말입니다. 통합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을 뜻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아동 및 학생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을 종합하고 통일한다는 뜻으로도 씁니다. 두 개의 정당을 통합하는 것은 전자의 사례이고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서의 통합은 후자의 사례입니다. 사전적 법률적 의미를 종합해서 유보통합을 정의하면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육 지원 체계를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합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보통합 정책은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유보통합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정책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고 유보통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